드라마나 영화에선 빌런 하나쯤 있기 마련인데 삼국지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조조와 동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조가 매력적인 악역이며 입체적인 캐릭터라면 동탁은 그야말로 전설에나 나올 법한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연희 말고 정사삼국지를 기준으로 봐도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무지막지한 악마성과 막장성을 보인 동탁에 대한 일대기 지금 시작합니다. 동탁은 지금의 깐수성인 농서군 임조 출신으로 이민족들의 침략이 잦은 변경에 살아서인지 완력이 강하고 궁술에 능했다 합니다. 그로 인해 그 당시 변경에서 장교를 충당하는 제도인 양가자를 통해 장교가 되어 반란을 일으킨 강족을 토벌하는 등 나름 크고 작은 전공을 세워 직업군인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나 그는 승진을 거듭하며 점차 오만방자해지고 잔꾀만 부리는 데다 지위가 높아질수록 영 전적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황건적의 난 때 연전연패하고 그가 총사령관이 될 때마다 패전을 거듭하는데 또 특이한 것은 황보숭이나 장원 같은 뛰어난 지휘관들 밑에선 그럭저럭 괜찮은 전과를 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그는 총사령관 밑에서 부대를 지휘하는 대장으로선 몰라도 전선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으론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는 정치군인으로서의 능력과 양주방면의 전문가란 점 때문입니다. 일단 그는 강족들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고 변방에서의 거듭된 전투로 전투력 높은 부하들을 밑에 두며 그들을 완전히 장악해 입지를 다집니다. 그는 또한 중앙정부가 엉망이란 점을 간파해 조정과 밀당을 하며 자기 부대를 절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동탁의 위험성을 간파한 자들이 적지 않았고 암군인 영재도 재무부 장관 시켜줄 테니 군대 넘기고 상경하라 하지만 부하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해 곤란하다고 우기고 결국 때를 써서 자기 부하들을 지금의 산시성인 병주까지 데리고 갑니다. 서기 189년 병주목이 된 동탁은 조정이 혼돈의 카오스란 걸 알고 하동이 주둔하면 낙양을 노리는데 때마침 십상시 때를 잡자며 대장군 하진이 상경을 명합니다. 동탁은 잽싸게 군대를 낙양 코앞까지 끌고 오고 놀란 하진은 사신을 보내 너무 가까이 오지 말라며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한 발 물러나 석양정에 주둔하다 십상시의 난으로 하진이 암살당하고 쫓겨온 소재와 진료왕을 호위해 자연스레 낙양에 입성하죠. 그렇게 마왕의 마수가 조정에 뻗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주인 없는 하진의 군대를 포섭하고 한편으론 자기 부하들을 밤에 내보내다 낮에 요란하게 들여오기를 반복하며 자신의 군대를 과장합니다. 또한 당시 수도경대를 맡던 정원을 그의 부하 여포를 통해 암살하고 낙양의 군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 뒤 거리낄 게 없는 그는 소재를 폐위하고 진료왕을 세우니 그가 바로 한헌제입니다. 그 뒤 동탁은 상국을 자처하며 정권을 장악합니다. 처음에 동탁은 그럴듯하게 정치를 합니다. 진범과 두무 등 환관에게 숙청당한 명사들을 복권하고 채용과 왕윤 등 명망 있는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해 문벌 귀족들의 환심을 삽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어그로를 끈 원소를 태수로 임명하고 조조에게도 자기 밑에 들어오라며 관직을 주고 꼬드깁니다. 여기까진 뭔가 개혁과 같은 느낌이지만 머지않아 혹시나가 역시나로 바뀌죠. 동탁의 군대는 걸핏하면 약탈과 사륙을 일삼고 심지어 본인도 이것을 부추깁니다. 부하들이 멀쩡한 마을 하나를 통째로 박살내고 부족을 작살냈다며 자랑질을 하자 그걸 말리긴커녕 잘했다며 상을 내립니다. 거기다 동탁 본인도 툭하면 폭력과 악행을 일삼으니 민심과 여론은 나락이 됩니다. 게다가 잘 알려지지 않은 희대의 뻘짓도 하는데 바로 화폐개혁을 주도한 것입니다. 돈이란 무조건 많은 게 좋다고 생각했는지 마구잡이로 찍어대기 시작하고 돈을 주저하는 구리가 부족해지자 온갖 조잡한 불량화폐가 유통이 되니 경제는 그야말로 막장이 됩니다. 낙양이 때 경제가 작살나며 쌀 한 대를 사는데 자루로 동전 16kg이 필요하게 되고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집니다. 그러자 사태를 살피던 지방태수들이 봉기를 합니다. 서기 190년 청월 동탁의 폭정을 보다 못해 그 유명한 반동탁 연합이 봉기를 하지만
이름만 거창하지 동탁이 무서워 눈치만 살피는데 이들 중 조조와 손견 두 사람만 나서고 그 중에서 손견이 연전연승을 거듭합니다. 확실히 사령관으로서 딸린 동탁은 손견의 기세에 겁을 집어먹고 낙양을 버리고 장안으로 빤스러 납니다. 손견 혼자선 장안까지 동탁을 추격하긴 무리였고 결국 낙양에서 아이템 하나 건지고 후퇴를 하니 반동탁 연합은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군벌 손견조차 막질 못해서 낙양을 불태우고 장안으로 도망친 동탁의 중앙정부는 그야말로 그 권위가 바닥까지 추락해서 각지에서 군웅들이 조정을 무시하며 날뛰기 시작하고 동탁은 장안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며 공포영화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추락한 권위를 세운답시고 공포정치만 일삼고 자기 친족들을 제후에 봉하며 백성들을 동원해 자신이 머무를 성을 쌓는데 그곳에 무려 30년치 식량과 재물을 저장합니다. 그는 부하 여포에게도 포악을 떠는데 뭔가 수틀리면 창자루를 집어들어 여포에게 던지면 난리를 치고 여포는 매번 그걸 피하며 사죄하는 일이 반복되니 직장인 여포는 불만이 쌓입니다. 심지어 동탁의 시녀와 몰래 사귀게 되어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인 상황. 이때 동양 사람인 사도 왕윤이 같이 동탁을 제끼자며 제안을 하고 결국 서기 192년 궁궐로 동탁을 유인한 왕윤은 여포를 시켜 동탁을 암살합니다. 그 뒤 동탁의 죽음에 대한 온갖 분풀이가 자행된 건 연희와 동일합니다. 동탁은 기민한 정치군인일 뿐 조조처럼 새 왕조를 일으킬 능력과 비전이 없었고 그랬기에 공포에만 의존했습니다. 부하들의 악행을 조장하고 때때로 자기가 주도하며 주변에 까불면 작살난다는 메시지만 전달하며 위협을 가하니 그야말로 막장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이런 막장 통치로 한나라 조정의 권위를 박살내버리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야심가들에게 그의 짓거리는 한마디로 하늘이 준 기회였죠. 그랬기에 그는 재평가의 여지가 없는 악인 그 자체였습니다. 삼국지의 시작을 연 영원한 악역 동탁의 일생이었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